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과 논리를 소개해 드리고, 그 동양 전통의 사유 양식과 논리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 하나와 둘의 관계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와서 교양 과목으로 논리학을 배우면서 서양 논리, 그러니까 동일성의 원리에 따르는 형식 논리학은 배웠어도 동양의 논리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마 논리학 시간에도 아마 소개를 못 받았을 거예요. 물론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잠깐씩 언급하고 넘어가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동양에도 논리가 있는가? 아니, 논리라면 우리 논리학에서 배우는 형식 논리학이 절대적인 논리 아니야? 그 위에 다른 논리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동양의 중도의 사유와 논리가 우리 전통 사유이고, 사실은 우리 언어 한국어에도 녹아져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매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경한 낯선 논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경하고 낯선 논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본다면, 첫째, 우리 한국사에서 근현대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조선 500년 성리학에서 보여지는, 성리학의 기본 논리로 삼고 있는 성리학자들도 이 논리라는 의식을 굳이 논리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서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유의 바탕에는 깔려져 있는 논리다. 그게 조선 성리학에서 리와 기의 하나와 둘의 관계를 둘로 나누어서도 안 된다. 불상리. 둘로 하나의 실체처럼 합해서도 안 된다는 불상잡. 그래서 저는 불상리, 불상잡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서양 형식 논리학 배우면서 동일률, 배중률, 모순률이 자주 들어서 귀에 익어서 여러분들 일상 용어가 되었듯이, 이런 우리 동양의 사유 양식에서 보이는 이 논리들도 여러분들에게 서양 형식 논리학의 용어들 못지않게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도가에서 노자 선생이 도덕경에 보이는 중묘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도가의 대표적인 또 한 분의 사상가로서는 장자 선생이 장자에 나오는 도출, 시도리, 우리 문에 사용되는 경첩의 논리다. 안과 밖을 하나로 모으면서 나누는, 구분하는 논리. 다음 세 번째로는 불가에서는 부처님 못지않게 제2부다로 칭송받는, 추앙받는 용수라는 대승불교의 큰 스님이신 용수의 논서인 중론에 나오는 논리, 중도의 논리. 다음으로 아슈바고샤, 그러니까 마명 스님의 대승기신론을 소벌기로 썼던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벌기에 나오는 논리, 일심 이문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논리가 갖는 관계,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쫓겨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사유양식이자 논리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같이. 자, 이 불상리, 불상잡이 논리, 도취의 논리, 중도, 일심, 이문의 논리 속에서 하나와 둘은 서양에서 하나와 둘, 이론론과 이원론에서의 하나의 실체와 두 개의 실체로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의 실체로 합하거나 두 개의 개별적인 실체로서 나눌 수 없는 논리이다. 미와 기가 그렇고 태극 모양으로 있는 음과 양이 그렇습니다. 일심일문에서 중도의 논리에서 진재와 속재, 대신 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형식 논리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환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만약에 환원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로 있음에 니와 기, 음과 양, 진지와 속죄가 하나로 더불어 있음에 이론성, 제가 유니라테알리테라고 했는데 이 이론성을 살필 수가 없어요. 또한 두 개의 실체로서, 개별적인 실체로서 나눴을 때에 두 개의 양상처럼 보이면 이론적으로 있어. 그래서 이 이론적 이원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살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전통 세 가지 상류 양식에서 보이는 이 하나와 둘은 서양의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환원 불가능한 이론적 이원성의 관계에 있다. 또한 이 이론적 이원성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두 개의 개별적인 독립된 실태로서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관계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상적 사유로서는. 그래서 비관계적 관계 내지는 무관계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관계적 관계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서양 철학사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이론적 이원성의 사유를 시작한 철학자들이 니체 이후에 독일 철학, 특히 현대 프랑스에 와서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차이와 차이안에서 논리는 논리 속에서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와 나우엘의 비철학, 중도의 사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우리 동양 전통의 사유에 굉장히 근접해 와서 우리와 비슷한 사유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관계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들이 글자 그대로 철학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서도 1대1로 문자 그대로 번역해도 우리 동양 고전에서 보이는 철학적 용어들을 마치 서양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듯한 그런 용어들을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살피려면은
눈이 있어야 되겠죠. 서양 철학만 해가지고서는, 서양의 고대 근대 철학만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낯선 용어이자 사유이기 때문에 몰라요. 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도 몰라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어떤 유래를 가지는지. 반면에 동양 철학을 하면서도 서양 철학, 특히 현대 철학을 접하지 않은 동양의 사상가들은, 서양의 사상가들, 특히 현대 철학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굉장히 철학을 어렵게만, 난해하게만, 폼만 잡으면서 쓰려고 하는 것처럼 잘 모르면서 비난들을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동양의 전통의 세 가지 양식, 이 하나와 둘의 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중도의 자리에서 사유를 하는 사유 양식이자 논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적 중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적으로 어떤 고정된 가운데, 중간, 평균값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정 축과, 중심 축과, 정기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유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론 두 극을 매개시키거나 종합하는 종합적, 나아가서 메타사유, 메타종합적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한 사유 양식이자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론적 중도는 그래서 빈자리, 불어로 롱리우라고 그랬죠. 고정된 자리가 없다. 빈중심, 고정된 축이 없다. 학문을 하면서, 사유를 하면서 따라가야 될 원리, 기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고정된 중심축이 없어요. 가운데 길로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비마음의 자리이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일상인으로서 서양 철학자들처럼 실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초월적 향이상학적 입장들을 견지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하고 판별해 가면서 살아가지요. 다만 빈마음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하고 판별해 가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경험에 의해서, 학문에 의해서 구분하고 판별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구분과 판별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저는 비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마음의 자리가 바로 이론적 중도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이론적 중도의 자리, 이 빈 자리, 빈 중심, 비마음의 자리에 특성, 양상을 조금 더 신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론성의 측면과 이론적 이원성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낯설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비중심, 비마음으로 있었을 때에는 구별과 판별에 집착하지 않아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을 했어. 하지만 그러한 감각적 경험이나 보고들은 지식의 개념들, 이론들, 체계에 집착하지 않다. 다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선과 악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누가 잘났다 못났다라는 구분과 판별,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나와 너, 나의 아함과 밖이 더불어서 하나로 있음. 그때의 존재 세계에서 특성을 이야기해 본다면, 표현해 본다면 이론성이다. 그때의 마음은 하나로 있음의 마음. 너와 나가, 나의 마음도 한 마음, 너의 마음도 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같이 둘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에서 원리, 기준, 무엇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만이 나와 너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디 나와 너뿐입니까? 수많은 일에 헤아릴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존재 세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동양에서는 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심. 자, 근데 이 이론적 중도의 자리에서 빈 자리, 빈 중심, 빈 마음으로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내려놓고서 만약에 구분과 판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없거나 상과 무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실체론적인 서양 철학자들처럼, 서양의 초월적 형이상학처럼 실체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나와 너,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구분과 판별을 하기는 하되 그에 대한 집착이 없는 마음은 평상심이라고 우리 준통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심. 이 평상심에서 구분과 판별에 따른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 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용적으로 나와 너, 상과 무를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로 있으면서도 두 개의 측면, 또 어디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측면일 뿐입니까? 수많은 다원적인 측면이 있죠. 이런 이론적 이원성 내지는 이론적 다원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빈 자리, 빈 중심, 빈 마음, 좀 더 학술적으로는 이론적 중도 자리에서 사유를 하는 양식이자 논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낯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오니까 여러분들 책가방 심부름을 10년이 넘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의 양식과 논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전통 사유와 우리 문화와 우리 말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런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 저는 철학적 중도로 부르면서 거기에서 논리를 중도의 논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중도의 논리를 가지고서 학문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면서 학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배 선생님 말씀이 참 좋아요. 동양 전통에도 서양에 못지않은 논리가 있었다. 또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학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좋긴 좋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거는 제대로 사유를 할 줄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는 듯이 그럴싸하게 억지로 깨어 맞춰서 하는 얘기는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 특히 서양 철학, 서양의 논리학으로 훈련이 된, 서양의 학문 방법론으로 훈련이 된 철학자들, 전공을 막론하고 다른 학자들은 많이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미 서양의 사회양식 논리로 길들여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음으로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러한 중도의 논리를 활용한 우리의 학문의 방법론은 어떤 양상, 어떤 모습을 띠을 것인가? 자, 다행히 이 동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건웅이, 그 다음에 지역, 두 친구가 동시에 있어서 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서 이 시간들을 편집 과정에서 자르지 마세요.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들이니까. 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놓고서. 철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이 지식을 축적만 해가지고서는 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과 더불어서 그것을 곱씹어서 소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사유를 해봐야 돼.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저희 동영상을 도와주는 친구들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자, 저는 방금 여러분들께 제기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철학을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사유의 길, 학문의 길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사유의 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강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가지고서 한번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는 21세기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철학, 학문을 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 말 속에 배어져 있는 논리들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나아가 이 지구상에는 우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강력하고 좋은 문화라고 배워왔던 서양의 문화에서도 그 속에서 형식논리, 변증법이 오늘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이야기는 차이의 논리가 좋다면 우리가 수용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엔 조건이 따르겠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부합한 논리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철학이니 학문이 문화를 펼칠 수 있다. 그래야만이 학문 문화의 세계에서 문화식민주의, 사대주의적 태도로부터 탈피해서 학문의 길을 갈 수 있고, 학문을 떠나서 일단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색해보는 길은,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사유하는 힘, 특히
의심의 눈초리,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전통 사유와 언어와 삶의 양식이자 길이었던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우리 선조들이 활용을 했던 사유 양식이자 논리를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올렸던 철학적 중도로 보고 중도의 논리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 동양 전통 사유와 언어와 삶의 양식이자 길이었던 이 중도의 논리에다가 서양 철학의 학문 방법론,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와 나우엘의 비철학, 그리고 비철학이 활용하는 논리, 이론, 중도 이론을 접목시켜서 다르게 표현해보면 다시 우리의 삶의 길이자 사유 양식, 즉 영어도 독일어도 불어의 논리도 아닌 우리의 언어와 논리를, 자, 우리가 이건 논리도 아닌 것처럼 간과하고 폄하해 왔었던, 서양인들이 간과하고 폄하해 왔었던 이 논리들을,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서양의 학문은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다.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엄밀하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서양 학문의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는 나우엘의 비철학 중도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철학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이 한국인이, 동양인이, 서양인이라는 지역성, 또 현대니, 근세니, 고대니라는 이런 시간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보편적 학문 방법론으로서 중도학을 구상하고 학예 논문을 쓰고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저만의 몽상, 구상으로 끝낼 수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학위 과정에서 그 가능성들을 저희 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논문을 평가를 해 주시고, 그래서 단지 오기와 폐기로만 똘똘 뭉친 정순백이라는 사람의 몽상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사유 양식, 길, 논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사유를 좀 해주셨으면, 이게 무슨 철학자,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하고 사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준비한 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서양의 논리와 중도 논리를 조금 비교하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